강아지는 이렇게 애교가 많고 고양이는 도도할까?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강아지들의 유전자를 싹 검사를 해봤는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아지랑 가장 가까운 종을 비교 대상으로 놓으면 되겠죠. 가장 가까운 종 뭐가 있을까요? 노구리. 늑대? 늑대. 와 역시 으르렁. 가다랑 으르렁. 이 늑대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늑대가 회색 늑대라 그러는데 회색 늑대의 종명이 캐니스 루푸스라고 불리거든요. 그럼 강아지는 종명이 뭔지 아세요? 캐니스 그죠? 루푸스예요. 그런데 강아지만 특이하게 아종명으로 캐니스 루푸스에서 페밀리어리스라는 아종의 명이 더 들어가요. 회색 늑대랑 강아지랑 같은 공통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좀 더 친근하고 애교 많고 성격이 좋은 늑대가 사람한테 선택을 받아가지고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캐니스 루푸스들 중에서 페밀리어리스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그 회색 늑대랑 지금의 강아지의 유전자를 쫙 검사해보니까 네. 독특하게 다른 유전자 하나를 또 발견했거든요. 이 유전자가 GTF2I라는 유전자인데 신기하게도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은 사교성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늑대는 이 GTF2I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전부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긴 거예요.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었대요. 강아지는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 사실 강아지가 이런 종류의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있는가가 인간 행동의 습성, 거기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공격성, 그리고 우리의 친화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인간에게 있는 건가요? 이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는 지놈 시퀀싱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유전자를 쫙 이렇게 서열을 다 분석을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근데 사람도 이 GTF2I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사람도 애교가 많아지고 친밀성이 늘어나는 사람이 될까요? 아예 처음부터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긴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논문 조사 결과 윌리엄 보이렌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타인을 봐도 낯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과도한 친밀감을 보이고 사회성이 아주 좋다는 게 특징이에요. ENFP 아니에요? 사회성을 좋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종을 뛰어넘어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이런 증거 결과로도 나왔고 강아지들, 개들이 가축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교성이 증가됐다기보다는 이미 늑대들 중에서 그런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긴 늑대들이 선택을 받은 거죠. 근데 고양이는 그 유전자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강아지에 비해서 잘 안 생겨서 우리 고양이들은 그런 걸까? 정확하네. 애교가 없잖아요, 고양이들은. 맞아요. 돌연 변이가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일단 고양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강아지들도 골댕이 이러면서 골든 리트리버는 네. 더 애교가 많고 특정 강아지는 되게 또 도도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하나 유전자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유전자도 많고 성격에 관계되는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밝혀진 호르몬 중 하나가 옥시토신인데 실제로 이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엄청 오래 잘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라던가 이런 분들은 물어봐도 설레는 게 없어도 너무 사이가 좋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렐 때 그 유효기간이 한 1년에서 2년이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호르몬도 있어요. 페니레틸아민이라 그래서 설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호르몬이 막 나와서 뭐든 콩깍지가 있어서 이뻐 보여요. 단 2년 지나면 그게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제 단점이 보이면서 보통 그때 다 헤어져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독서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다음 뭐 바깥에서 다양한 공방에도 가고 그런 추억을 많이 쌓이면은 페니레틸아민이 떨어지더라도 옥시토신이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호르몬 덕분에 유대감이 형성이 돼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도 작용을 실제로 하는 거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같이 뭔가 이렇게 놀아준 후에 혈중의 옥시토신 농도를 측정했더니 네.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5배나 높아요. 걔네들은 옥시토신을 쉽게 분비하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수용체도 많아서 이제 네. 자극을 좀 많이 받아들이는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유대감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민감하니까 강아지들이 사람들 앞에서 더 막 애교도 많이 부리고 더 사회성도 좋고 근데 상대적으로 고양이는 호르몬 농도가 낮대요.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과거 인간이 동물과 함께 산다는 게 지금과 같은 반려,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대목이 있어야 한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히 있어야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배웠거든요. 네. 개는 짖어서 짐승을 쫓아낸다거나 중세 시대에는 개들이 집안에서 소나 말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고양이는 뭐 글쎄요, 이거 뭐 인간이 시키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뭐 짖을 수도 없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과 함께하게 됐을까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분, 노벨상 수상자 콜라트 로렌츠가 아기 해발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옥시토신이 결국에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분비하게끔 해주는 외모가 있대요. 동그란 얼굴, 통통한 볼, 그다음에 큰 눈, 그다음 작은 콧등. 고양이가 또 이런 대표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화시는 고양이 애니메이션 같은 걸 이거 보면 막 눈 꺼지면서. 이렇게 하고 사실 네. 굉장히 싸움 잘하는 네. 무서운 그러니까 터프가이잖아요. 그쵸. 거기 이제 우리 유전적으로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양이 우리는 보는데. 어린아이 같은 얼굴 혹은 뭐 아랑님 같은 얼굴 혹은 뭐 고양이 같은 얼굴을 저 좀 보면은 키워주실 분 찾습니다. 사랑하게 되도록 우리가 되어 있다. 강아지보다 오히려 고양이가 더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왜냐하면 왜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장본인이 쥐들이었거든요. 아, 탄저균 이런 것들도 다 쥐들이 옮겼어요. 패스트도 네. 패스트 맞아요. 그래서 이런 쥐를 가장 잘 잡아주는 애들이 고양이거든요. 심지어 이 고양이는 이 곡간을 터는 이런 쥐들을 잡을 뿐만 아니라 곡식에는 1도 관심 없어. 자연스럽게 이런 윈윈 전략이 되면서 공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고양이 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인데 요즘은 거의 뭐 학계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정설이죠. 것 같아요. 정설이죠. 고양이는 액체다. 네. 우리가 액체, 유체 중에서 특별히 액체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부피는 일정한데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걸 액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고양이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관련돼서 노벨상을 받은 분도 있죠. 최초로 제안한 분이 2017년에 결국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 이거 노벨상이군요. 노벨상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는 액체다로 노벨상을 주게 했죠. 집사 입장에서 충분히 노벨상을 줘야 된다 생각했지만 이게 딱 정확해요. 고양이가 액체일까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액체의 특성을 먼저 정을 내리고 고양이가 그런 비슷한 특성이 있을까를 포커스를 맞춰서 했더니 실제로 액체가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데보라 수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네. 이 데보라 수가 1보다 크면 고체, 1보다 작으면 액체와 같은 성질이 띠거든요. 보통 이 데보라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한 통 같은 거 공간에 해당 물질을 넣어보고 얼만큼 그 통 모양만큼 잘 변하는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고양이는 넣는 통 족족 모양이 다 바뀌는 거예요. 고양이는 액체이지만 평소에는 데보라 수가 1보다 높다. 걸어 다닐 때는 고체. 고체? 근데 특정 통이나 공간에 담길 때는 1보다 낮다. 액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논문으로 났고 결과적으로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게 정설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양이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연골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유연성을 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쇄골이 얼만큼 플렉서블하냐, 유연하냐에 따라서 또 유연성이 달라지거든요. 고양이는 이 쇄골이 뼈랑 안 붙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척추뼈가 네. 사람은 33개거든요. 고양이는 53개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뼈가 3개면 삼각형밖에 못 만들겠죠. 4개면 사각형. 근데 53개면은 뭐 30각형, 50각형, 53각형 다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보라수가 1보다 낮아져서 고양이는 액체가 될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야, 이건 과학이군요. 고양이 액체설만큼 좀 유명한 게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리 높아도 뭐 죽지 않는다. 오히려 높을수록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맞아. 있었어요. 실제로 같은 이유면서 또 다른 전략이 있긴 한데 보통 고양이들이 떨어질 때 정위 반사라고 해서 이 몸이 회전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걸레 짤 때 반대로 쳤잖아요. 앞이랑 뒤를. 고양이도 똑같은 전략을 써요. 얼굴 상체 부분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하체 부분, 엉덩이 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서로 반대로 돌아가면 에너지의 합이 0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회전을 안 해요. 자기의 유연성을 극대화시켜서 머리를 위로 올려요. 그러면서 쫙 떨어질 때 날다람쥐처럼 확 벌립니다. 그 다음에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연골부자, 쇄골뼈가 분리돼 있다. 그 다음에 척추뼈가 53개다.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완전 안전하게 착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사실 어미한테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냥 방법부터 시작해서 새들은 처음에 나는 것도 좀 배우고 하는데 고양이는 저런 거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걷고 뛰고 사냥 놀이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자세 유지하는 것들을 배워버린다는 거죠, 스스로. 맞아요. 보통 8개월 정도 되면은 네.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습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 도로 반사판 있잖아요. 그 어두울 때 이렇게 라이트 비추면은 반사되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고양이한테서 영감을 얻은 발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고양이들은 가끔 우리가 밤에 보면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이 페르시라는 남자가 1933년도에 어두운 도로에서 밤이라서 이제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운전을 하다가 이 도로 경계선에 앉아있던 고양이 반사가 되는 걸 보고 와 이거 뭔가 신기하다. 위험한 곳에 이런 거를 비슷한 걸 만들어서 놓으면은 사고 예방도 되고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만들었는데 고양이는 실제로 야행성 동물이거든요. 그럼 밤에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고양이 눈 안쪽에는 타페텀이라고 하는 반사판 같은 조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빛이 들어오면 망막이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는 이 망막 뒤에 타페텀이라는 반사판이 하나 더 있어요. 망막을 스쳐 지나간 빛들이 이 타페텀 반사판에 한 번 더 반사돼서 망막에 한 번 더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사람보다 6배나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라는 남자가 이거 우리도 좀 써서 어두운 곳에서 이런 반사판을 냅두면은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에서 민감하게 사람이 딱 이게 밟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서 유발률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타페텀을 고양이 눈에서 빼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형광 물질이라 그래서 이거는 야광이랑 또 달라요. 형광은 실제로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자외선까지 네. 받으면 이거를 가시광선으로 파장을 바꿔줘요. 네. 자외선 플러스 가시광선을 모두 모아서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는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죠. 형광물질하면은 그런 반사판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고개만 들어보세요. 위에 형광등 보이죠? 형광물질이 안쪽에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위에서 자외선이 나오고 있어요. 자외선을 형광물질이 받고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짓 담론을 갖고 있다. 동물들은 작지만 유용하고 참되며 작은 진실은 위대한 거짓말보다 낫다. 동물 애호가로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일도 고되지만 그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그 누구보다 우리 곁에서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반려동물들.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화이팅!